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따뜻함일까요? 아니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조용한 부담감일까요?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전쟁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의 전화가 짧아집니다. 사위의 인사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오기는 오는데 예전 같은 온기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어색하고 웃어도 어딘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느낍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지만 그 느낌이 찾아올 때는 이미 오랫동안 무언가가 쌓여온 뒤입니다. 한마디 또 한마디 작은 것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을, 혹은 사위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왔던 그날을,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습니까? 이 아이가 잘 적응해 주었으면, 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습니까? 그 마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고 아쉬움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쓰는 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건넸던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비교가 되고 통제가 되고 원망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위로보다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존경하는 스승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위는 목소리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데서 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조언도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순간과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과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피의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에게도 말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피가 그렇게 만듭니다. 서운해도 돌아오고 화가 나도 결국 돌아옵니다. 그것이 혈연의 힘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다릅니다. 그들은 선택으로 우리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선택으로 들어온 사람은 선택으로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느껴질 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50년, 60년, 7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다툼이나 큰 배신이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들이 그것이 반복될 때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를 망치는 말. 딱 3가지 유형입니다.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랑해서, 걱정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그 3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 때는 옆집 며느리는, 예전엔 다른 집은, 내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비교는 항상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아래에 놓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을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나쁜 뜻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좋은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추석 전날 그분이 며느리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때는 참 정성이 넘쳤지. 그냥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옛날이 생각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넌 부족하다. 그 한마디를 듣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도 아내를 달래야 하고 어머니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에 조용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악의가 없어도 비교하는 말의 구조 자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교가 존재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아래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구조 자체가 상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비교하는 말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그날 저녁 이미 잊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 말을 한 기억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이 작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서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시 느껴집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집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좋아 보이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 대신 인정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훌륭했습니다. 그 시절의 정성과 헌신은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준이 오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회, 다른 경제, 다른 속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통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내 방식이 맞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 말 들어라.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이것을 가장 많이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조언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이 경계가 더 흐릿해집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말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살림을 꾸리는 방법도,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익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것이 조언할 권리를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건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을 때 듣게 되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반복될 때 사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통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저항입니다. 티를 내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표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갈등이 보이니까요. 해결하려는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안부만 주고받습니다. 두 가지 중에 더 무서운 것은 회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절에도 오고 인사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회피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쌓여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닫혀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쌓인 죄입니다. 조언과 통제의 차이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조언은 선택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제는 선택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조언은 내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통제는 내 경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 판단의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회를 계속 빼앗기다 보면 자신을 점점 작게 느끼게 됩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해봤을 때는 이게 편하더라고. 참고만 해. 딱 이것입니다. 결정은 그들에게, 존중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내 경험을 공유하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나는 이렇게 했다고 말하되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부모의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그 말의 무게가 더 깊어집니다. 조언을 강요하지 않을수록 그 조언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나는 다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말은 단 한 번으로 지난 수년간의 모든 사랑을 의심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아들 부부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손자를 봐주셨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 때 곁에서 버텨주셨습니다. 이사를 도와주셨고 아플 때 병원에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도움도 혹시 나중에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었을까? 그 진심 어린 10년의 사랑이 그 한마디로 인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봐준 것도, 음식을 해준 것도, 아플 때 함께 해준 것도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훗날의 무언가를 위한 투자였는지 며느리는 그것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생을 내세우는 말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 진심은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웃는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명절은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전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의무감이 지배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쪽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으로 오는 며느리와 사위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어서 편안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며느리와 사위입니까? 진짜 사랑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물은 돌려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받으려고 준 것은 사실 선물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였다는 사실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힘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 말은 도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청구서가 아닌 선물로 남습니다. 받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이 어른은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어도, 희생한 것이 사실이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의 무게를 상대에게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가벼운 사랑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 댁에 오기 전날 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할까요? 설레는 마음일까요? 내일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드려야지 하는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긴장감일까요? 내일은 아무 말 없이 잘 지내야 할 텐데 혹시 또 그 말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 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중심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비켜줍니다. 자식의 가정에서 중심은 그 부부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 두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조용히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내 방식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자식의 가정에서 채우려 하면 그것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노년은 이렇습니다. 판단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켜보는 부모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인정해주는 부모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침묵으로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 실수를 해도 용납된다는 느낌, 그 안전함이 있을 때 사람은 더 편안하게 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인정을 요구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먼저 주면 인정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습니까? 충분하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부족하지 않다는 말, 며느리는 언제나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댁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 남편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무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사위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 말은 사위를 인정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사위가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입니다. 사위도 처가에서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마음을 녹입니다. 마음이 녹으면 관계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먼저 바뀌어야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해온 방법,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여지 속에서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게 기다려 줍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내가 먼저 내밀었다는 사실이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품격으로 올라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해 오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 관계가 원만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우울감이 낮고 활력이 있고 삶에 대한 의지가 다릅니다. 웃을 일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단순히 행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살리는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조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함은 돌아옵니다. 너그러움은 돌아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육보다 보여주는 교육이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비교하면 아이들도 비교를 배웁니다. 할아버지가 사위를 통제하면 아이들도 통제를 배웁니다. 부모가 희생을 내세우면 아이들도 사랑을 거래로 배웁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해주면 아이들도 인정을 배웁니다.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감사하면 아이들도 감사를 배웁니다. 어른이 희생을 소리 없이 감추면 아이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힘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이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을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전달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손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가장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말이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이 적절한 데서 옵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에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침묵에서 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여러분 댁에 오는 날 그들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날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어서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새겨주십시오. 나는 말로 내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내일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희생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가 있어서 든든해.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 이 작은 한마디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가정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며느리와 이야기, 사위와 이야기, 혹은 오늘 새롭게 느끼신 것들을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시는 것도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나이 드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